지금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최대 방송사의 한 기자가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친 건데요. 놀랍게도 그 이유가 한국 취재 과정을 중국과 비교해 생방송 도중 폭로해버려서라고 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선 연일 역대급 시청률과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을 본 중국인들 사이에선 이건 사실이다, 아니다를 두고 논쟁 또한 불거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기자는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최고 국영방송 소속 기자, 올해 32의 리샤오린입니다. 베이징 북쪽의 작은 도시 창핑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신문과 방송을 가까이 했죠. 아버지는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셨는데 매일 밤 그날의 뉴스를 저에게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방송사에 입사한 지 7년. 그동안 저는 철저한 애국주의자였어요. 조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국장님의 신임을 받으며 승진가도를 달렸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촉망받는 기자였죠. 그동안 많은 특종을 잡았고 상부의 신임을 받아왔습니다. 항상 냉철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감정보다는 사실을, 개인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받은 임무는 달랐습니다. 리샤오린, 이번 한국 취재는 매우 중요해. 특별히 자네를 선택했네. 국장 왕하오가 저를 사무실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이 좋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야. 그들이 한국에 대해 환상을 갖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 자네는 가서 한국의 부조리한 모습을 취재해 와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이해됐어요. 최근 몇 년간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너무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보며 이웃나라의 질서와 신뢰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런 모습은 분명 연출된 것이라고요. 걱정 마세요, 국장님. 제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후배 기자 왕민이었어요. 선배, 소식 들었어요. 이번엔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한국이 정말 좋다는 보도는 금지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왕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죠. 선배, 정신 차리세요. 한국은 절대 순수하지 않아요. 그들의 웃는 얼굴 뒤에는 어두운 면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경의 스모그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저는 애국심 강한 기자였습니다. 조국을 위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조국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러 간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은 예상보다 깨끗했고 질서정연했어요. 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 아닐 거라고, 깨끗한 공항은 외국인을 위한 쇼윈도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카메라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달랐어요. 숨겨진 카메라를 이용해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포착해야 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어요. 일부러 위기 상황을 만들어 한국인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었죠. 방 안에서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하며 생각했습니다. 난 반드시 한국의 가면을 벗겨내고 말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명동의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첫 번째 실험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한국인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었죠. 중국에선 비슷한 실험을 했을 때 10번 중 2~3번 정도만 돌려받았어요. 아마 한국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숨겨진 카메라를 옷에 장착하고 안에 현금 5만 원과 가짜 신분증을 넣은 지갑을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걸으며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약 10m 정도 더 걸어간 뒤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죠. 이제 누가 죽고 또 누가 돌려줄지 봐야겠네.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불과 몇 초 만에 누군가 뒤에서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제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금방 정신을 차렸어요. 아, 고마워요. 정말 소중한 지갑인데. 몰랐네요. 감사 인사를 하자 그녀는 밝게 웃으며 조심하세요. 라고 말한 뒤 돌아갔습니다. 이상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미리 준비된 듯한 연출이 아니라 정말 우연히 발생한 상황 같았습니다. 혹시 운이 나빴나 싶어서 다른 장소에서 다시 시도했어요. 이번엔 대학가였습니다. 결과는 같았죠. 중년 남성이 바로 제 지갑을 주워 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주택가에서 했어요. 이번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와서 지갑을 돌려주었습니다. 총 5번의 실험을 했고 놀랍게도 5번 모두 지갑이 돌아왔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일 거예요. 아니면 제가 너무 뻔한 실험을 하는 건가? 호텔로 돌아와 영상을 다시 확인했지만 모든 장면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한 흔적도 없었어요. 그날 밤 왕밍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정적인 장면 많이 찾았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취재 중이야.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사실을 말하기가 망설여졌어요.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다 연출된 쇼일지도 모르니까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리샤오린, 우리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해. 맞아요, 진짜 모습을. 하지만 그게 만약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면? 머리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베이징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덜 화려하지만 더 따뜻한 빛 같았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한국의 어두운 면을 찾아내고 말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왕밍의 메시지를 읽고도 바로 답장하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이상하게도 한국의 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내일은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오늘 만난 한국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미소가 정말 가식일까? 이런 의문을 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카페와 지하철에서 한국인들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강남의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간대였죠. 비싼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 자리를 비웠어요. 숨겨진 카메라로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경우 대부분의 귀중품이 사라지곤 했어요. 하지만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제 노트북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옆자리 남성이 실수로 커피를 쏟을 뻔했는데 오히려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옮겨놓더군요. 이건 정말 이상하네. 믿기지 않아 다른 카페에서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그렇게 3곳의 카페에서 실험했지만 노트북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혹시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가? 그럴 리 없었어요. 제 카메라는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대였는데도 지하철 내부는 의외로 질서정연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노약 좌석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젊은이도 그곳에 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인이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연출일까? 아니면 정말 일상인 걸까? 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한 가지 더 실험했어요. 일부러 바쁘게 걸어가다가 지하철 입구에서 넘어지는 척했습니다. 즉시 3명이 달려와 저를 도와주었어요. 그중 한 여성은 제 가방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나요?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를 껐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이 장면을 기록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았어요. 노트북 실험, 지하철 관찰, 모든 것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것은 연출된 쇼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일상이었죠. 왕밍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배, 어떻게 됐어요? 오늘은 좋은 장면 많이 찍었어요? 한국의 이기적인 모습, 어두운 면 다 기록해야 해요. 이번에도 대답을 미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본 한국은 왕밍이나 국장님이 말한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더 밝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따뜻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흐르고 있었죠. 이건 분명 우연이야. 내가 본 건 일부분일 뿐이야.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속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한국의 진실을 찾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대답만 찾으려 하는 건가?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베이징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국 경제 위기, 한국 사회 갈등 심화, 한국의 양극화. 이런 기사들을 읽으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한국의 모습일까?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한국은 달랐어요. 물론 완벽한 나라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지켜본 이틀간 한국인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어. 반드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찾아내고 말 거야. 그렇게 다짐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한 사명감과 눈앞에서 직접 본 현실 사이에서 어떤 진실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창밖의 서울 불빛을 바라보며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3번째 날 아침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국장 왕하오였어요. 리샤오린, 진행 상황이 어떤가? 좋은 영상 많이 확보했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난 이틀간 본 한국은 국장님이 기대하는 모습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네, 취재 중입니다. 아직 정리 중이에요. 애매하게 대답했더니 국장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리샤오린, 자네를 믿고 보냈네. 우리가 원하는 건 분명해. 한국의 어두운 면,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해. 젊은이들이 한국의 환상을 갖지 않도록 말이야. 통화가 끝나자마자 왕밍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치 서로 짜고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선배, 많이 촬영하셨어요? 일정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왕밍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응, 취재 중이야. 왜? 저희 부서 전체가 선배 보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가식적인지 보여주는 영상이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왕밍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선배, 한국에 세뇌당하면 안 돼요. 그들은 외국인 앞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요. 혹시 선배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특별 대우? 제가 본 건 숨겨진 카메라로 찍은 일상적인 모습들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왕밍,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할 일을 알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맑고 깨끗했어요. 왕밍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은 가식적인 나라예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본 건 모두 연출된 모습이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됐어요. 지난 이틀간 제가 목격한 수십 건의 장면들, 그것이 모두 연출이라면 한국은 전 국민이 배우인 나라여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한국인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한 거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카페 직원, 택시 기사. 그들에게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물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문제점을 말했어요. 취업난, 집값 상승, 노인 빈곤. 어느 나라나 문제는 있었죠. 하지만 놀라웠던 건 그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열린 태도로 이야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고 개선해야 할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작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관광객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도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습니다. 이건 더 이상 외국인을 위한 쇼라고 설명할 수 없었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수십 시간의 영상을 뒤져봐도 국장님이 원하는 한국의 추한 모습은 찾기 어려웠어요. 물론 모든 걸 완벽하게 볼 순 없었겠지만 제가 본 한국은 분명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왕밍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선배, 아직도 답장이 없네요. 혹시 한국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니죠? 착각하지 마세요.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의 메시지가 마치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에는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의무감이, 다른 한쪽에는 제 눈으로 직접 본 현실이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새벽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찾고 있는 건 진실일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일까? 처음으로 기자로서의 제 사명에 의문이 들었어요. 진실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관점만을 강화하는 것인지. 머리를 쥐어짜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제 앞에는 크나큰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국이 원하는 보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직접 본 진실을 말할 것인가.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빛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날, 머리가 복잡한 채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서울 변두리로 향했어요. 좀 더 서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그곳에서 국장님이 원하는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했죠. 지하철을 타고 종점 근처의 작은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보다는 오래된 주택가가 많은 곳이었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여기서도 거리는 상대적으로 깨끗했고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오후 늦게 한 주택가 골목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힘겹게 언덕길을 올라가고 계셨어요. 리어카에는 폐지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허리는 심하게 굽어 있었고 걸음은 매우 느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건 한국의 어두운 면일까? 생각하던 찰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둘이 뛰어와 할머니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리어카를 잡고 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됐습니다. 이건 연출된 장면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순간의 진심 어린 행동이었죠. 학생들은 웃으며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었고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언덕을 다 올라간 후에도 그들은 할머니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했어요. 그리고 인사를 나눈 뒤 다시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의식적으로 눈물이 차올랐어요.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본 것은 연출할 수 없는 진심이었어요. 그 학생들은 누가 지켜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들의 행동은 자연스러웠고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존중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장 왕하오였어요. 리샤오린 내일 귀국이네. 좋은 영상 많이 촬영했나? 편집팀이 기다리고 있어.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국장님 사실 제가 본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말을 꺼내자마자 국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죠. 무슨 소리야? 자네도 한국에 세뇌당한 건가? 우리가 원하는 보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통화가 끝난 후 촬영한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리어카 할머니와 학생들의 모습이 화면에 담겨 있었어요. 그 따뜻한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인데 이걸 왜곡해야 하나? 왕밍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배, 내일 돌아오시죠? 편집팀과 미팅 잡아놨어요. 한국의 가식적인 모습, 이중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영상으로 준비해주세요. 그의 메시지를 읽고 한동안 답장을 쓰지 못했어요. 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본 한국은 분명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물론 완벽한 나라는 없겠죠. 분명 문제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목격한 한국 사회에는 분명한 신뢰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기자로서 내 임무는 무엇일까? 조국을 위해 거짓을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것인가? 잠들기 전 결심했습니다. 내일 돌아가면 제가 본 그대로를 보도하겠다고요. 그게 비록 국장님이나 왕밍이 원하는 답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제가 목격한 진실이었으니까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기자의 본분이다. 그 생각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불안감이 따라왔어요. 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예요. 5번째 날, 마지막 취재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귀국 전날이었죠. 가방을 챙기면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 국장님의 신임, 모든 것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호텔을 나와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습을 제 눈에 담고 싶었어요. 오늘도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일 때 아무도 건너지 않는 모습, 거리에 쓰레기통이 넘치지 않는 모습, 지하철에서 조용히 각자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들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고 그냥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4번의 지갑 실험, 3번의 노트북 실험, 그리고 수많은 거리 관찰까지.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벗어났죠. 점심시간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동안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기자라면 진실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본사의 편집팀장 류웨이였습니다. 리샤오린, 내일 오면 바로 편집 들어갈 거야. 한국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구성할 거니까 그에 맞는 영상 잘 준비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장님,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전화 너머로 류웨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미 기사 방향을 정했어. 한국의 이중적 모습,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가식적인 태도로 가기로 했다고. 내 영상은 그냥 그 내용에 맞게 편집할 거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건 진실 왜곡이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촬영한 영상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류웨이의 목소리가 더 강경해졌어요. 그럼 그렇게 편집해. 넌 조국을 위해 일하는 거야. 이건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통화가 끝난 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선택해야 했습니다. 조국에 충성하는 길과 진실을 말하는 길 중에서요. 저녁이 되자 왕밍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배, 내일 뵙겠습니다. 편집팀이 기다리고 있으니 모든 자료 잘 정리해 오세요. 아시죠? 한국의 부정적인 면만요. 그의 메시지를 읽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그게 정말 저널리즘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정해진 방향에 맞춰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었을까요?
침대에 앉아 촬영한 영상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습니다. 지갑 실험, 카페에서의 노트북, 지하철의 질서, 그리고 리어카 할머니를 도와준 학생들까지. 이 모든 장면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연출된 쇼가 아니라 진짜 일상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본 그대로를 보도하겠다고요. 그게 비록 본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기자로서의 양심이었으니까요.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의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지시도 따르지 않고 오직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만을 담았어요. 지갑을 돌려주는 사람들, 노트북을 지켜주는 시민들, 질서 정연한 지하철, 리어카를 도와준 학생들. 이 모든 장면이 제 영상에 담겼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작업했어요. 완성된 영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본 진짜 한국이다. 창문을 열고 서울의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내일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기자로서의 양심은 지켰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테니까요. 조국과 진실 사이에서 저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긴장했어요. 제가 만든 영상, 그리고 내릴 결정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왕밍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선배, 잘 다녀오셨어요? 편집팀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방송국으로 가야 합니다. 차에 오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내일 아침에 편집해도 되잖아. 왕밍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생방송이 오늘 밤으로 당겨졌어요. 국장님 지시예요. 놀랐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일 저녁이었는데 갑자기 바뀐 거였어요. 이건 분명 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고 급하게 본사의 방향대로 편집하도록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밍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선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한국.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나요? 그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왕밍의 눈에는 진심 어린 궁금증이 보였어요. 어쩌면 그도 내심 진실이 궁금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어요. 내가 본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어. 왕밍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배, 조심하세요.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면 선배의 경력에 치명적일 거예요. 어쩌면 중국에 돌아올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그의 말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방송국에 도착하자 편집실로 직행했습니다. 류웨이가 몇몇 편집자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영상 바로 보여줘. 시간이 없어.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제가 편집한 영상이 있습니다. 류웨이가 영상을 틀자 화면에는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진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지갑을 돌려주는, 노트북을 지키는, 질서를 지키는, 할머니를 돕는. 그 모든 진짜 장면들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류웨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농담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것이 제가 직접 본 한국입니다.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류웨이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진실? 내가 무슨 진실을 알아? 우리의 임무는 조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거야. 이 영상은 못 써. 그럼 다른 사람에게 맡기세요. 저는 진실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방을 나오려는데 류웨이가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야. 내 경력은 여기서 끝이라고.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왕밍의 표정이 걱정스러웠고 다른 편집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요. 그래도 저는 제가 본 것을 말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국장 왕하오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리샤오린,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우리 지시를 무시하다니. 죄송합니다, 국장님. 하지만 저는 제가 본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내 경력은 끝이야.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겠습니다. 국장이 한숨을 쉬더니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좋아. 지금 돌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영상을 다시 편집해. 그러면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지.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국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에 나와. 마지막 기회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넌 끝이야. 고개를 끄덕이고 방송국을 나왔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왕민이었어요. 선배. 조심하세요. 생방송에서 한국을 칭찬하면 방송국에서 쫓겨나요. 고마워, 왕민. 염려해줘서.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아침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테니까요. 조국과 진실 사이에서 저는 이미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내일 생방송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메이크업 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모두 말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겠죠. 제가 오늘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는지를요. 분장을 마치고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마침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앵커 장혜희가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리샤오린, 오늘 한국 취재보도 부탁해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장 왕하오가 스튜디오에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엄격했습니다. 생방송 시작 전 그가 마지막 경고를 했죠. 리샤오린, 우리가 정한 대로만 말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딱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5, 4, 3, 2, 1. 방송 시작합니다. 빨간 불이 켜지며 장혜희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CCTV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에 다녀온 우리 리샤오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리 기자, 한국 사회의 실상은 어땠나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스튜디오 밖에서 국장과 편집팀이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5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현지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잠시 침묵했어요.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국장의 표정이 점점 긴장되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 제 시선에 왕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응원이었을까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한국은 편집된 환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실내로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장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카메라맨들조차 놀란 표정이었어요. 국장 왕하오는 분노한 듯 제스처를 취했지만 이미 생방송이었기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나와도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는 질서를 지켰고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무거운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를 돕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것이 진짜 한국의 모습입니다. 실시간 채팅창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스크린에 흘러나왔어요. 놀람, 충격, 의문, 그리고 지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장웨이가 당황한 듯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물론 한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문제도 있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본 한국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회였어요. 이것이 제가 기자로서 전하고 싶은 진실입니다. 말을 마치자 스튜디오는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장웨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어요. 국장은 이미 스튜디오를 뛰쳐나간 상태였고요. 방송은 갑자기 광고로 넘어갔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순간 스태프들이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리샤오린, 당신 미쳤어? 무슨 짓이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이크를 벗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말했으니까요. 스튜디오를 나오는 순간 왕밍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배. 용기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휴대폰이 멈추지 않고 울렸어요. 소셜미디어는 이미 폭발했고 리샤오린 한국 진실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태양이 높이 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기자로서, 인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본 그 따뜻한 장면들, 신뢰와 존중이 살아 숨쉬는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편견을 부수고 진실을 말한 한 기자의 용기. 그리고 대한민국.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 진실을 말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소개한 리샤오린 기자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베이징으로 돌아간 그날 이후 중국 전역은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비난했지만 또 많은 젊은이들은 그녀의 진실을 향한 용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은 때로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 됩니다. 하지만 리샤오린처럼 그 장막을 걷어내고 진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모습들이 외국인의 눈에는 얼마나 특별하게 비치는지 느끼셨나요? 지갑을 돌려주는 정직함, 노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함,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리샤오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한국인의 정직함, 배려심, 질서의식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